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가 아니고 좋은 점심이네요. 매일매일 아침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헷갈릴 때도 있네요. 자, 무튼 간에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자, 거시경제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하락이 끝나기는 좀 멀어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음봉이잖아요, 그죠? 주봉이 음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나와도 이 음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봉이 음봉이에요. 일봉이 음봉이면은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뭐 스캘핑 하거나 단기 매매로 들어갈 때 이렇게 1분봉을 보고 매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분봉에서 뭐 단기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일봉으로 보자면 하락이 그냥 지속 중인 모양새다. 이게 양봉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그날은 계속해서 하락을, 그러니까 숏에 베팅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주봉도 동일합니다. 주봉 일주일 동안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주봉이 양봉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 일주일간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분봉에서, 자, 지금 또 분봉 보시면은 이쁘게 이렇게 자,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이 반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을 예쁘게 다져주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일봉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양봉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락세 또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올려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분봉이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1분봉에서 점점 바닥을 이쁘게 다지면서 3분봉을 또 양봉으로 바꿔주고 5분봉을 양봉으로 바꿔주고, 더 나아가서는 1시간봉을 양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4시간 봉을 양봉으로 점차 바꿔 나가면서 그 다음 1봉까지 양봉 전환을 시켰을 때, 이제 추세 반전을 조금 시도해 볼 기미가 보이는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나 반등세를 찾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작은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1분봉에서 조금 긍정적인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하락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르다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바닥으로 향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관점이 부여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사실상 이 추세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을 길게 뽑아주면서 저항 구간을 하나씩 좀 뚫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4시간 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릴 때 거래량이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매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가격을 올릴 때 거래량을 보시면, 자, 내리는 거 대비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올릴 때가 거래량이 조금씩 더 약한 모습이 제 눈에는 확인이 됩니다. 하락의 힘이 아직까지는 더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4시간봉 매물대를 보시더라도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쌓였습니다. 이 구간에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안 그래도 또 막혔네요. 매물대 위로 도전을 하려다가 한번 도전을 했다가 매물대 가장 두터운 POC 라인에 막혀서 빠졌고요.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가 이 다음 매물대로 넘어가는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한 번 더 가격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사실은 찾기는 좀 어렵다. 매물대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구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이 구간이 평단가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뭐 2800달러에 물렸어요. 올라와. 본전 심리가 발동하겠죠.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가격이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다? 이 매물대 상단 부근을 넘어줘야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갔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부여가 되고요. 아직까지 이런 약반등세, 지금 4시간 봉이 캔들이 굉장히 짧아요. 이 캔들이 길면 길수록 그 방향으로 힘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단봉 캔들로는 추세를 돌리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1분봉에서는 약간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하고요. 반대로 단기적으로 1분봉에서는 또 하방 부분에 매물대가 두텁죠. 그러면 이 박스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반증이 되겠고,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방으로 한번 쳐줬다가 여기에 매물대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빠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봉 캔들이 아직 음봉이기 때문에 얘가 뚫고 올라가 봤자 여기 전고 부분에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흐름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바닥 구간은 조금 다져주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상방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다는 점이 썩 뭐 이쁜 모양새는 아니라는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뚫어주는 구간은 여기 21,500달러 부근 요 정도 돌파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여기 이 보라색 매물대 구간 약 22,000 후반에서 23,500 정도는 뚫어줘야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저점 올린 쌍바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새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방 방향으로. 일단 여기서 하방 지지가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그렇게 뭐 유의미한 느낌은 아니다. 요 정도 좀 터져줘야, 제 생각엔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딱 찍고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팍 튀어 올라주는 그림이 좀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어센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쐐기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대충 선만 좀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센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점 조금 올려주면은 이렇게 쐐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쐐기는 이렇게 나오죠. 어센딩은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어센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비방향성 구간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국제, 세계 경제, 국제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와 연동이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연동이 된다. Why? 왜냐? 나스닥이 뭡니까? 자, 투자자산의 대장, 위험자산의 대장이죠. 위험자산은 뭘 뜻하냐면 주식, 코인 같은 걸 위험자산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조금 안전자산은 뭐가 있냐면 국채금리 같은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국채금리, 뭐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30년물 이런 것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국채금리로 통상 부르고요. 위험자산은 나스닥. 갑자기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없어지진 않겠지만 없어질 위험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대상은 뭐 이렇게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같은 건 위험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자산. 근데 나스닥이 어디 나라의 지수인가요? 미국의 지수잖아요. 세계적으로 만국 공통어는 또 영어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이 국방력도 굉장히 강한 나라고, 또 달러가 안 통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좀 알아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뭐 세계 경제력도 여전히 명실상부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계 경제의 어떤 뭐 물레방아,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나스닥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뭐 어떤 기업 주가나 아니면은 나스닥 안에 있는 수출 기업들의 주가를 통해서 다른 여타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 지수인 나스닥 지수를 다른 나라들이 모조리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다. 비트코인도 그와 동일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사족이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나스닥이 아무튼 그 투자 자산의 모든 지수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무너지면은 다른 자산, 뭐 항생이나 아니면 뭐 유로존 이런 증시들도 한꺼번에 후두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무튼 간에 이 미 증시가 또 겁나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마이크론이랑 GM 얘네가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장 초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과 GM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건설 지출과 ISM 제조업 지수 둔화를 이유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시장은 주말간 큰 변동성 없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큰 의미가 없이, 자, 계속 이렇게 박스권 흐름만 보여줬다. 근데 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7월 달에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중요 지표들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인플레가 더 심하면은 당연히 아래로 가야겠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으면은 위로 가야겠죠. 근데 실질적인 그 CPI 인플레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우리가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일단 고용 지표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가 지수를 체크하자. 일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을 뒤덮은 상황이에요. 이런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은 지수가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준에서 연말 전후에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방향 전환이 조금 나와줘야, 일단은 그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혀야겠죠. 무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혀서 인플레가 조금 완화가 됐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은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인플레가 강할수록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물가를,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든 이제 진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겠죠. 반대로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가 이제 인플레가 좀 잡히니까 금리를 안 올려도 되겠네 라고 연준에서 판단을 한다면 지수가 이렇게 이쁘게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거,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유가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제가 주말에 강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차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유가가 아주 천정부지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 근데 유가가 지금 공급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공급 불확실성 왜 있냐면,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을 뭐 줄인다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JP모건에서 뱉은 말입니다.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을 300만 배럴 감축하는 경우 국제 원유 시장의 벤치마크로 꼽히는 런던 브렌트유 가격이 19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최근 브렌트유는 11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하루 500만 배럴을 감산한다면 유가가 380달러까지 폭등을 할 수 있다고 JP모건은 지적했습니다. 380달러까지 오르면 기름값이 한 6,000원 되겠네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오를 것 같긴 한데. 자, 무튼간에 러시아는 재정이 탄탄하기 때문에 하루 500만 배럴은 충분히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 경제는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가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유가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다는 얘기고, 러시아가 또 감축을 한다면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의 추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가 상한제, 부작용 경고, 최악 경우 유가 3배로 이렇게 JP모건 쪽에서 오피셜 아닌 오피셜로 발표를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제 의견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7%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서 7% 정도가 되면은 금리는 최소한 9%대 금리는 되어야 실질 금리가 2%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인데, 옛날에도 연준에서 인플레를 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몇 프로씩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6%로 집계되었다고 연준에서 밝혔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 심리에 어떤 타격을 주기 때문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투자 자산에서 또 돈을 빼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잡혀야 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잡히려면 당연히 유가의 하락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모든 원자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애예요. 가장 강력한 애. 유가가 꺾이지 않으면 인플레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빚을 지고 사니까 그 부채들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가 하락한다. 근데 인플레이션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지니까. 인플레가 벌어지면,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하락하고, 기업의 매출이 하락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자,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바닥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더 남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위험 자산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소비가 줄고 당연히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험 자산들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 번 더 폭락을 줄 기회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 나스닥도 10,000포인트는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좀 시원하게 깨준다면 대충 한 9,400~500쯤 오면은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